부동산 시장으로 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큰 틀로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대체 투자처 부족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 다주택자 규제였어요. 이 다주택자 규제 뭐냐? 17년도 파리 대책, 18년도 9.13 대책, 2019년도 12.16 부동산 대책 이게 나왔는데, 대책 전 쭉 모아오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번 정권이 얼마나 대책을 많이 냈는지 그냥 10몇 개 냈겠거니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현 정권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18번째래요. 그렇죠. 18번째. 18번째라는 얘기 보고서 와, 이렇게 많이 냈어 할 정도로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떠나서 하다못해 세법 개정안, 2019년도 세법 개정안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들 혜택들 축소해 나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뭐 정책에 포함 안 시켰다라고 하면 그런 세법이 개정되는 부분들도 부동산 정책인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돼요. 다주택자 규제 억제 정책으로. 뭐냐? 다주택자 너네 세금 더 내. 이 한마디인 거예요. 양도세 더 내, 종부세 더 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에, 실거주 요건 맞춰, 그리고 대출도 더 이제 다주택자면 안 해줘. 다주택자 규제라는 프레임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집이 5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5채가 있는데 주택 수가 많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을 더 내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네. 그러면 선택지는 두 가지일 거예요. 음. 뭐냐? 버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현 정권 지나가면 돼라고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부담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판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음. 어떤 집을 파느냐? 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판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집을 팔게 되고, 경기권에 있는 집을 팔게 되고, 서울이 여러 채라면 서울 외곽 지역을 팔지, 절대 강남에 있는 집을 먼저 팔지 않는다는 거죠. 네. 강남에 있는 집마저 처분했다라고 음. 하는 순간 아예 부동산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당장 우리 고위공직자들 얘기했잖아요. 네. 세종시에 있는 집을 팔고 잠원동에 있는 집 안 팔고, 네. 이게 현실이란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갈 거예요. 지방 집값이 하락하는데 더 일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집들을 팔게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양극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통계를 실질적으로 보게 될까요? 저는 되게 유의미한 지표로 보는 것 중 하나가 2018년도 1월달 이 상승률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뭐냐? 파리 부동산 대책이 터지고서 17년도 하반기 때는 사실 좀 조용했었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뛰었냐? 2018년도 1월 달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는데, 1월 달 보면 딱 상위 10개구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보면 강남 4구, 마용성, 광진구, 동작구, 양천구 다 어딜까요? 서울 중심 지역들. 미친 듯이 뛰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다 투기 지역 아니에요, 여기다? 그렇죠. 투기 지역들. 야. 중심 지역 올라는 되게 재밌는 게, 성동구랑 청계천을 끼고 있는 바로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성동구 2% 넘게 올라갈 때 동대문구 0.74%. 우리가 노도강 얘기하잖아요. 노원구 0.15%, 강북구 0.15%. 외곽 지역들은 더 안 올랐다라는 것이죠. 서울 내에서도 중심 지역이 먼저 뛰어오르는데, 네. 이 얘기가 무엇이냐? 간단해요. 다주택자를 억제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지방 부동산들을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의 메커니즘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방 부동산을 팔았어요. 근데 지방 부동산도 마냥 싸진 않거든요. 그래도 막 몇 억씩 하잖아요. 팔고서 통장에 쌓여놓고 보니까 원점으로 회귀하는 거죠. 이 돈을 가지고서 할 게 없는 거야. 경기가 안 좋으니 주식에 투자해? 안 돼.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서 부동산에 해야 되는데, 서울 중심지는 올라간대. 서울 중심지로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투자하려 했을 때, 우리는 노원구 하면 학군 좋다 뭐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은행 사거리 해가지고 학원가들 밀집돼 있고 이런 것들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노원구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죠. 여기 가보지 않은 사람 생각보다 많을 그렇죠. 거예요. 노원구를 지도를 찍어주면 왜 이렇게 멀어? 이럴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 게 아니라 중심지역, 강남 3구, 반포 압구정 들어봤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반포 압구정 보니까 비싸, 돈이 안 돼. 그러면 강남을 보고 서초구를 보고 송파구를 보고 했는데 안 돼. 그럼 마용성을 보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게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음 통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 중심 지역부터 올랐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파리 대책으로부터 1년간의 누적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서울이기만 하면 다 올랐어요. 노도강 얘기했지만 노원구 9.35%, 도봉구 9.53% 많이 올라갔죠. 네. 하지만 역시 누적이잖아요.
누적 상승률이기 때문에 다시 보았을 때 강남 4구, 마용성, 양천구, 영등포구 상위 10개구. 결국 올라간 데를 보면 서울은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강남 4구, 마용성 이런 식으로 중심 지역이 더 올라갔었다. 양극화가 서울 내에서도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2018년도 1월달 통계에서도 마이너스 0.17% 그리고 이번에 누적에서도 지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5% 계속 지방은 안 좋은 와중에 서울에서는 여기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통계로서도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제가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을 때 전망을 했었어요.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 같은 경우는 결국 실패한다 했을 때 욕이 엄청 많이 달렸었죠. 보통 이 부동산에 좀 긍정적이게 하면 여기 달려요. 이건 뭐 그냥 그 소장님의 그 평가 때문인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에 붙자만 얘기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때 강용원 대표님이랑 했었던 영상 예전 영상 한번 찾아보니까 그 17년도 때 했었던 영상은 댓글이 막혀 있더라고요. 당시 비판이 엄청 많은데 그때도 했었던 얘기가 뭐냐. 다주택자 억제 정책 이거는 결국 일시적인 주춤만 있을 뿐이지 결국 양극화다. 그거는 과거 사례로서도 알 수 있다. 노무현 전 정권 때를 보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현재 있었던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있었던 대책들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걸 오히려 압축해내가지고 한꺼번에 터트린 게 파리 부동산 대책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전 참여정권 때 이게 규제 효과가 있었냐? 없었잖아요. 이런 다주택자 억제 정책은 양극화다. 그러면 다음 통계가 되게 유의미해요. 우리가 흔히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들 기억해요. 근데 통계를 보시게 되면 전국 통계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수도권, 당시 버블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 올라갔었지 지방은 이게 상승률이잖아요. 네. 한번 대책이 빵 터지고서 상승률이 하락했다가 지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기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당시 지방은 상승장이 아니었었어요. 지방은 당시 뭐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다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때 그 과실을 따먹지 못했었던 것이죠. 지방의 장은 그 다음에 왔었던 것이고요. 당시는 수도권들이 크게 올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때도 양극화가 나타났었던 거를 과거 사례로서도 알 수가 있었다. 그에 대한 되풀이다. 서울 내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당시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 부동산 시장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소장님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겠네요. 당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었을 때 강북이랑 강남이랑 넘어갈 수 없을 정도의 추세는 아니었다라고들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죠.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당장 성동구에 살고 있었지만 성동구에서 물론 잠실이 가격이 더 비쌌죠. 그래도 비쌌죠. 대출 받고 무리했었을 때 그래도 내가 그만큼 할 필요가 있었나 해가지고 선택을 안 한 거지 선택만 했었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잠실을. 그때는 잠실이라면 특별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되게 2000년도 중반의 잠실은 지금의 이상은 아니었어요. 거의 강북에 잘 나간 지역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뭐 강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무리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선이 아니었는데 강남과 강북이 넘어갈 수 없는 진짜 강이 돼버린 거예요. 전 참여정권 때인데 이게 실제로도 통계를 보았을 때 상승률이 반포가 10% 올라가는 거랑 마포가 10% 올라가는 거랑 똑같나요? 다르죠. 매매 가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상승률은 똑같지만 30억짜리가 10% 올라가는 거랑 15억짜리가 10% 올라가는 거랑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10%가 올라가도 차이는 다른데 보면 강남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죠. 그렇게 보면서 진짜 넘어갈 수 없는 그 격차를 만들어버린 게 전 정권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풀이되는 한 현 정권에서도 오히려 중심 지역이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제가 1부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15억 초과 대출 아예 원청적으로 막아버렸다 해가지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15억 이상 되는 애들은 주춤할 거다.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죠. 근데 그렇죠. 거기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그거는 이러한 경험치적인 답습이 계속 되풀이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번 다시 볼게요. 통계를 봤을 때 수도권 먼저 보면 2018년도 수도권 같은 경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많이들 올라갔었어요. 서울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14%보다 더 올라간데 광명, 성남은 더 올라갔었고요. 과천, 안양, 하남 이런 데들은 서울 못지않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상승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평택 얘기했잖아요. 마이너스 7%. 네. 경기권 내에서도 하락하는 데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2019년도 수도권 아파트 누적 변동률을 보게 되면 역시 서울은 버텼지만 9.13 대책이 그렇게 대출 규제를 꽁꽁 묶어놔도 전체적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하락하고 있다. 이 규제가 사실 잘못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광역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투기 지역이랑 투기 과열지구랑 했을 때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차이점 혹시 아세요? 어떤 게 있나요? 없어요. 되게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다 똑같이 적용되고. 투기 지역이라고 해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에 8.27 때 동대문구라든지 추가적으로 서울의 투기 지역을 더 지정을 했었잖아요. 4개 구를 더 지정했었죠. 예. 그때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호재라고 얘기했어요. 정부가 공식 인정한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이다. 투기 지역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파리 대책 때만 해도 그러면 우리가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차이점은 뭐였었냐?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대출에 대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네. 서울이 했을 때 뭐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당 한 건밖에 대출이 안 되게. 그렇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건의 대출이 있었어도 추가 한 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아예 싹 사라졌죠. 그렇구나.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똑같아졌구나.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서 네. 차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 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차이마저도 확 좁혀버렸어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순간 대출이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안 돼버리고요. 그렇죠. 똑같아졌죠. 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정비 사업에 대한 5년 재당첨 금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들이라든가 뭐 사실 몇몇 개에 대한 사소한 것들은 있지만 사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도 규제가 어마어마해요. 네. 강남을 사냐 아니면 하남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을 사냐 똑같은 거예요. 규제가. 풍선 효과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갔다가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만 해도 규제가 너무 세면 피해서 넘어가는 효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도 너무 규제가 세.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가자니 너무 멀어진다는 거죠. 네네. 경기도권도 어지간한 괜찮은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더 외곽으로 가자니 여기는 좀 불안해. 네.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핀셋 규제를 할 건 진짜 핀셋. 강남 3구다. 그럼 강남 3구만을 위한 규제 정책을 하면 사람들이 할 수는 있죠. 근데 오히려 강남이든 강북이든 경기도든 전혀 의미 없게끔 규제를 너무 강력하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차이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강남을 투자하나 규제에 대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중심지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너무 광역으로 했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 실질적으로 경기권들이 더 침체된 데는 조정 대상 지역만 묶여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온 부분 이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봤으면 전국을 봐야죠. 그렇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하락하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 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2020년도를 바라볼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따지면 이건 수요적인 측면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수요적인 측면만 얘기하면 좀 아쉬우니까 네. 공급에 대한 얘기를 그래도 짤막하게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